여러분 통장에 찍혀있는 돈, 과연 어디에서 태어났을까요? 우리는 월급이 들어오면 당연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일해서 번 내 돈이지.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질문을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월급으로 받기 전 그 돈은 처음에 어떻게 세상에 들어왔을까요? 오늘은 우리가 평생 사용하면서도 의외로 잘 모르는 돈의 탄생부터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왜 현대 경제가 부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왜 중앙은행은 위기가 올 때마다 돈을 공급하는지, 인플레이션은 우리의 저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마지막으로 이런 구조에서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무엇에 주목하는지까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돈의 상당 부분은 누군가의 대출, 즉 신용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토시라는 사람이 은행에서 1억 원을 대출받았다고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은 은행이 금고에 보관하고 있던 1억 원을 꺼내 사토시에게 빌려준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 대출은 그렇게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대출이 승인되면 은행 장부에는 1억 원의 대출 채권이 생기고 사토시의 계좌에는 사용할 수 있는 1억 원의 예금이 기록됩니다. 이렇게 은행이 대출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예금 통화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누군가의 부채가 다른 누군가가 사용할 수 있는 돈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토시가 이 돈으로 집을 산다고 해보겠습니다. 1억 원은 집을 판 사람에게 이동합니다. 그 사람이 자동차를 사면 자동차를 판매한 사람에게 이동합니다. 기업으로 들어간 돈은 직원의 월급이 되고 직원이 사용한 돈은 다시 누군가의 소득이 됩니다. 그렇게 경제를 돌아다니던 돈이 어느 순간 여러분의 월급과 사업소득, 예금의 형태로 통장에 들어오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여러분 계좌에 있는 돈이 여러분의 재산이라는 사실과 그 돈이 금융 시스템에서 처음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는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욱 흥미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대출을 통해 만들어진 예금 통화는 원금이 상환될 때 반대 과정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대출 원금을 갚으면 은행의 대출 자산이 줄어들고 그 과정에서 예금 통화도 감소합니다. 쉽게 말해 은행 대출은 돈을 만들어낼 수 있고 대출 상환은 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의 돈을 이해하려면 중앙은행이 지폐를 얼마나 찍었는지만 봐서는 부족합니다. 시중은행이 얼마나 대출하고 있는지, 경제 전체에서 신용이 얼마나 늘고 줄어드는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1억 원을 빌렸는데 1억 원만 갚는 것이 아니라 이자까지 갚아야 한다면 그 이자는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여기서 흔히 나오는 설명이 있습니다. 은행은 원금만 만들었기 때문에 이자에 해당하는 돈은 세상에 없다. 그래서 이자를 갚으려면 누군가가 계속 새로운 빚을 내야 한다. 하지만 정확하게는 이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돈은 한 번 사용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경제 안에서 계속 순환합니다. 은행이 받은 이자 역시 직원의 급여나 운영비, 배당과 각종 지출을 통해 경제로 다시 흘러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이자를 갚기 위해 반드시 그만큼의 새로운 대출이 따로 만들어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원문의 중요한 문제의식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하는 것은 현대 경제가 신용과 부채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게는 집을 사기 위해 돈을 빌립니다. 기업은 공장을 짓고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돈을 빌립니다. 정부 역시 세금으로 들어오는 돈보다 더 많은 지출이 필요하면 국채를 발행합니다. 그렇다고 부채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기업이 돈을 빌려 새로운 공장을 만들고 그 공장이 새로운 제품과 일자리, 더 많은 소득을 만들어낸다면 부채는 미래의 생산을 앞당기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집값 전체를 한 번에 마련하기 어려운 사람이 미래 소득을 바탕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의 부채도 금융위기나 재난, 심각한 경기 침체처럼 민간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경제를 지탱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부채로 만들어내는 가치보다 부채와 이자 부담이 더 빠르게 커질 때입니다. 소득은 크게 늘지 않는데 빚과 이자가 계속 늘어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소비를 줄입니다. 그래도 힘들면 가지고 있던 자산을 팔게 됩니다. 기업 역시 이자 부담이 커지면 투자와 고용을 줄입니다. 그런 일이 경제 전체에서 동시에 일어나면 상황은 더 심각해집니다.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면 기업의 매출이 감소합니다. 기업이 투자를 줄이면 다른 기업의 매출과 누군가의 일자리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동시에 부동산이나 주식을 팔면 자산 가격이 떨어지고 담보 가치까지 낮아질 수 있습니다. 개인에게 빚을 갚는 것은 건전한 행동입니다. 하지만 경제 전체가 동시에 빚을 줄이기 시작하면 신용과 지출이 빠르게 위축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럴 때 중앙은행과 정부가 움직입니다. 중앙은행은 금리를 낮추거나 금융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재정 지출을 늘리거나 필요한 지원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단순히 빚을 진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신용이 갑자기 얼어붙으면서 금융기관의 부실과 기업의 연쇄적인 파산, 대규모 실업으로 번지는 것을 막으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책에도 대가는 따를 수 있습니다. 금리가 너무 낮은 상태가 오래 지속되거나 경제의 생산 능력보다 수요가 빠르게 늘어난다면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단순히 정부가 돈을 찍었기 때문이라고만 설명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물가는 통화와 재정 정책뿐 아니라 원자재 가격, 임금, 공급망 문제, 생산성, 소비 수요 등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른다면 결과는 분명합니다.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이 줄어듭니다. 여러분 통장에 1,000만 원이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10년 뒤에도 숫자는 1,000만 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1,000만 원으로 살 수 있었던 물건을 더 이상 살 수 없다면 돈의 숫자는 그대로여도 구매력은 줄어든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현금만 가지고 있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주식과 부동산, 금 같은 자산을 찾는 이유에는 수익을 얻으려는 목적도 있지만 장기간 자신의 구매력을 보존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 화폐에 대한 신뢰가 크게 흔들린 사례도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에서는 오랜 기간 은화의 은 함량이 낮아졌습니다. 1920년대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에서는 전쟁 이후의 재정 문제와 통화, 발행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극심한 초인플레이션이 발생했습니다. 현대에도 일부 국가에서는 높은 인플레이션과 통화 가치 하락으로 국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선을 그어야 합니다.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서 오늘날 모든 법정 화폐가 곧 붕괴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달러가 언제 무너진다거나 원화가 몇 년 뒤 가치가 없어진다고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중앙은행이 통화를 공급한다고 해서 언제나 같은 비율로 물가가 오르는 것도 아닙니다. 경제가 얼마나 성장하는지, 생산성이 얼마나 높아지는지, 은행의 신용 창출과 금리, 돈이 얼마나 빠르게 순환하는지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그럼에도 분명하게 살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부채가 커질수록 금리가 상승했을 때 감당해야 하는 비용도 커진다는 사실입니다.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 부채가 커지면 금리가 상승했을 때 정부가 부담하는 이자 비용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자 비용이 커지면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기업도, 가게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빚이 있으니 망한다가 아닙니다. 그 빚을 통해 만들어내는 소득과 생산성보다 부채 부담이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가, 바로 이것을 봐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점점 투자에 관심을 갖게 됐을까요? 예금만 하던 사람들이 주식을 공부하고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금을 사고 이제는 비트코인까지 바라봅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밑바닥에는 한 가지 공통된 걱정도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모은 돈의 구매력을 미래에도 지킬 수 있을까? 월급이 올라도 물가가 더 빠르게 오르면 삶이 나아졌다고 느끼기 어렵습니다. 예금 잔액이 늘어나도 집값이나 생활비가 더 빠르게 상승한다면 자산을 모았다는 느낌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의 숫자보다 구매력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비트코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비트코인은 기존 법정화폐와 공급 방식이 다릅니다. 최대 발행량이 2,100만 개로 설계되어 있고 특정 중앙은행이 경기 상황에 따라 임의로 공급량을 결정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이 때문에 일부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기존 화폐 시스템과 다른 가치 저장 수단으로 바라봅니다. 하지만 이것도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공급량이 제한되어 있다고 해서 가격 상승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희소한 자산이라도 원하는 사람이 줄어들면 가격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가격 변동성도 매우 큽니다. 국가별 규제와 세금이 달라질 수 있고 시장의 신뢰와 수요도 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화폐는 반드시 곧 붕괴하니까 비트코인을 사야 한다는 결론으로 가는 것은 위험합니다. 언제 어떤 화폐 시스템의 위기가 올지 정확하게 맞히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몇 년 뒤일 수도 있다는 주장도 있고 수십 년 동안 현재의 시스템이 계속 변화하며 유지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얻어야 할 결론은 공포가 아닙니다. 돈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평생 일해서 모으는 돈은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지는가? 은행의 대출은 왜 통화량에 영향을 주는가? 금리가 올라가면 왜 경제가 흔들리는가? 중앙은행은 위기 때 왜 유동성을 공급하는가?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내 통장의 숫자가 아니라 구매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 질문들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뉴스도 다르게 보입니다. 금리가 오른다는 소식도 단순히 대출 이자가 비싸진다는 이야기로만 들리지 않습니다. 정부 부채가 늘어난다는 뉴스도 숫자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물가가 오른다는 말 역시 장바구니 가격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과거에 저장해둔 구매력과 연결해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통장에 적힌 숫자만이 아닙니다. 그 숫자가 미래에 무엇을 살 수 있는가입니다. 돈을 많이 모았다고 반드시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돈의 구매력을 얼마나 오랫동안 지킬 수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주식이나 부동산, 금, 비트코인을 사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모든 자산에는 가격 하락과 각자의 위험이 존재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보다 왜 그것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현금을 보유한다면 현금의 장점과 위험을 알아야 합니다. 채권을 가지고 있다면 금리와 부채의 관계를 이해해야 합니다. 주식을 산다면 기업이 어떤 가치를 생산하는지 봐야 합니다. 비트코인을 보유한다면 공급 규칙과 네트워크뿐 아니라 변동성과 규제 위험까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통장에 있는 돈은 과연 어떤 돈일까요? 분명 여러분이 일하고 시간을 쓰고 노력해서 얻은 소중한 재산입니다. 하지만 그 돈이 존재하는 금융 시스템을 따라가 보면 그 뒤에는 은행의 신용과 대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정부의 재정, 기업과 가계의 부채가 복잡하게 연결돼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돈을 벌면서도 정작 돈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움직이는지는 배우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돈을 볼 때는 잔액만 보지 마십시오. 부채를 보고, 금리를 보고, 물가를 보고, 마지막에는 구매력을 보십시오. 현대화폐 시스템이 언젠가 반드시 붕괴한다고 단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반대로 지금의 시스템이 영원히 아무 문제 없이 유지될 것이라고 믿을 이유도 없습니다. 시스템은 계속 변합니다. 그 변화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준비는 미래를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움직이는 원리를 이해하고 자신의 자산을 감당할 수 있는 위험 안에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결국 돈을 모으는 것과 부자가 되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숫자를 모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힘들게 벌어들인 구매력을 얼마나 오래 지킬 수 있느냐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이 통장의 숫자를 넘어 돈의 구조와 구매력을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